네, 얼굴이 조금 잘려서 나오죠? 네, 잘못 찍은 건 아니고, 그래, 칠판 글씨를 더 잘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제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열강들의 경제적인 침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76년도에 열강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리고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일소 조규, 강화도 조약이었죠. 근데 이 강화도 조약에 부속 조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일, 수호, 조규.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부분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조약 내용은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앞 시간 거 다시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네, 네, 계속 할게요. 이 조일소 조규의 불호옥이 되는 조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일 무역 장정, 무역 규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좀 이따가 나올 거랑 헷갈리니까 조일 통상장정이랑 헷갈리니까 이제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이렇게 두 가지 부속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 조일 무역 규칙 같은 경우는 산무라고 했죠. 무항세 그리고 이 무항세보다 중요한 두 가지 무관세 그리고 무제한 곡물 유출 이런 산무 조항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조일소 조규 부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간행이정 심리를 지정을 해 주었죠. 그리고 계양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하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일본 화폐는 계양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조일소 조규에 의거해서 부산항 처음에 개항했죠. 76년. 그리고 원산은 8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을 83년에 개항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부분을 좀 볼까요? 이 간행이정 심리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간행이정 심리라는 건 간행이정 심리를 통해서 이뤄진 무역들을 우리가 거류지 무역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간행이정이라는 건 일본 상인이 벗어날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심리는 한 4km에서 5km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4km 안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득을 얻어가는 사람들은 중개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보부상이라든지 객주라든지 이런 전통 상인들이 이 안에서 중개무역으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류지 무역. 그리고 이어서 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죠. 너무 붙여서 썼다. 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최혜국 대우라는 걸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로치고 쓸까요? 저기도 가로치고 썼으니까. 그러면은 첫째로 최혜국 대우 해줬고요. 이 조일소 조교에는 최혜국 대우가 없었죠. 그리고 관세
여기서는 관세를 받았고요. 그리고 거중조정. 거중조정, 이제 다른 나라랑 분쟁이 생겼을 때 3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 이게 거중조정. 이렇게 세 가지, 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이 조일수호족이랑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그 청나라의 입장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 조일수호조교 같은 경우는 청나라가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맺을 때 뭐, 이 우리나라는 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청나라의 의견을 들을 때 권고를 해줍니다. 뭐 그러면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권고를 내리는 반면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청나라가 아예 주선을 해줘요. 그래서 너네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연미를 하는 게 어떻겠니? 하고 청나라가 주선을 해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좀 자주 들어보지 않았어요? 황춘시엔의 조선책략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연미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미소 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서 알선을 해줬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82년에 이제 이모군란이 또 있었죠. 이모군란의 결과로 맺은 여러 가지 조약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청나라랑 맺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있었죠. 무역장정, 네. 조청상인, 이건 이름이 너무 길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랑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죠. 제물포 조약 체결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을 맺었죠. 그럼 이 조청수륙 무역장정과 조일수호 조규 속약은 둘 다 이제 이모군란을 계기로 맺어진 건데요.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같은 경우는 내지무역, 내지무역을 허용해줬죠. 그 대신에 양화진을 화진을 통해서만 내지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조청 3인 수륙무역장정을 잘 읽어보면 내지무역을 뭐 이렇게 금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지방관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지무역을 허가해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조일소 조교소각 같은 경우는 이 간행의정 심리를 50리로 늘려주죠. 그리고 100리로, 나중에는 100리로 더 늘려줍니다. 요거 적을까요? 간행의정 심리를 50리로 하고요. 그리고 2년 후에는 100리로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일소조교가 맺어질 때랑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 그리고 조일소조교 속약이 맺어질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 백리라는 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가 한 4, 5km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한 뭐 40km에서 45km, 50km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에서 서울 거리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본 상인들도 실질적으로 내지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지 무역 이렇게 허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이 거류지 무역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류지 무역이 쇠퇴했겠죠. 그래서 보부상이라든지 객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전통상인들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조항들을 보시면 지금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경쟁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청나라와 그 일본 상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무역을 좀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까? 네, 그래프로 좀 이렇게 해보면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에 대한 무역량이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청나라 같은 경우는 조일소 조교를 통해서 일본한테 약간 밀리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증가는 하지만 약간 굴곡지게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가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이제 이게 청일전쟁의 경제적인 원인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뭐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83년이 되면 이제 조일 통상 장정을 맺게 되죠. 이 조일 통상 장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죠. 최혜국 대우를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이 최혜국 대우를 주면서 우리가 잃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얻은 것들이 있어요. 최혜국 대우가 잃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조일소조규 맺을 때 일본에서는 최혜국 대우 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 줬죠. 이거 할 필요 뭐 있냐? 우리 어차피 너네랑만 맺을 건데. 근데 나중에 조미소 통상조약하면서 최혜국 대우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조일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에게도 최혜국 대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어온 것은 무엇이냐? 관세. 무관세였잖아요. 관세 얻어왔고, 그리고 방공령. 방공령은요, 이 무제한 곡물 유출에 대한 그 대비죠. 이제 곡식을 일정 부분만 수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뭐 제도입니다. 방공령. 네. 그리고 이 조일소조규에서 빼먹었는데 이제 미면 교환. 우리나라는 쌀을 수출하고 그리고 수출이 뭐 수탈이라고 하죠. 쌀을 내보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면. 처음에는 영국 면제품이었다가 나중에는 일본 면제품을 우리나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가내수공업 쇠퇴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는 계속 우리나라 상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리고요, 좀 시기를 지나서 이제 94년이 되면 가보개혁이 있었죠. 이 1차 가보개혁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일단 조세의 급납화가 있었죠. 조세 급납화? 네, 조세 급납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정 일원화가 있었죠. 재정 일원화는 탁재화문으로 일원화하고요. 그리고 재정 일원화는 사실 여기다 쓸 건 아니고 정치 부분인데. 그리고 도량형 통일했죠. 단위 통일한 거고요. 그리고 은본위제. 제가 이 은본위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가타 잠시만요. 자꾸 문자가 네. 그 메가타 개혁 얘기할 때 그때는 근본위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부개혁 때는 은본위제 그리고 나중에는 근본위제 이런 거 비교해서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해서 치사하게 금이랑 은만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억해 두시라고 강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6년이 되면 아관파천이 있었죠. 이 아관파천 때는 어떤 시기였다라고 했어요? 이제 열강의 경제 침탈이 최고조에 달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시기에 대빵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전령도 조차를 요구했죠. 전령도 조차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중간기지 같은 곳으로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얻어간 거는 뭐냐면 산림체벌권이에요. 산림체벌권이 되게 중요한데
러시아는요,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무까지 베어가냐면 울릉도 나무까지 막 베어가요. 뭐 울릉도라든지 두만강이라든지 대동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무를 막 베어갑니다. 요거 쓸까요? 네, 잠깐만요. 네, 압록강이라든지 대동강 아니고요. 네, 왜 그러지? 왜 대동강이라고 그랬지? 네,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 그리고 울릉도 이런 곳에서 나무를 막 베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용안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용안포 사건? 용안포 사건 내가 여기 적어놨나? 네, 용안포 점령 사건. 제가 그 메모를 좀 해놓는다 그랬잖아요. 저기 적어놓은 걸 보니까 여기도 써야 되겠어요. 용안포 점령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알려지진 않은 사건이니까 용안포 점령. 이것도 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거 사건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안포를 점령했다. 그리고 한러은행 이런 거 설립하려고 시도했다. 네, 전형도조차라든지 한러은행이라든지 공흥파견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 간섭으로 독립협회 반대로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안포 점령 사건을 제가 왜 적어놨나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1903년이거든요. 1903년인데 요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일본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일본도 계속 여기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어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왜 적어놨지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서. 네, 그럼 러시아가 있으면 이제 일본이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일본은요, 미래를 봐요, 미래를 봅니다. 이 미래를 본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철도 부설권을 그렇게 받아갑니다. 이 철도 부설권을요, 어느 정도까지 집착을 하는지 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경인선, 이제 서울과 인천, 그리고 두 번째가 경부선, 그리고 세 번째가 경의선, 신의주. 그러니까 이거를요, 경인선은 원래 일본이 가지고 있었고요. 경부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요. 경의선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얘들한테서 사들입니다. 왜 철도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이 철도 부설권을 얻어오면요, 무엇이 이득이 되냐면요, 역분토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역분토. 철도 부설권을 얻어오면요, 역분토라는 걸 얻어올 수 있어요. 이 역분토는 뭐냐면요, 이렇게 철도를 이렇게 쭉 깔잖아요. 그럼 요 주변에 있는 땅들이에요. 이제 관리하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요 주변에 있는 요 땅들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은요, 우리나라에 차관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이 철도 부설권을 주는 대신에 우리나라는 일본한테서 차관을 얻어와요. 차관. 그럼 차관을 얻어오면 일본은 차관을 통해서 또 뭘 벌 수 있겠어요? 차관을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철도 부설권은 제가 미래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본은 항상 대륙으로 진출하길 원했고 우리나라를 자기들 영향력에 놓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이거는 식민지 기반을 다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수탈하기 편하게 식민지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이런 미래를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집착을 하냐면
금광이 아니라 탄광. 광산이라고 쓰죠, 광산. 광산 채굴권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요, 프랑스는 광산, 그리고 미국은요, 어디에 집착을 하냐면요, 미국은 금광 채굴권을 받아갑니다. 이 미국이 금광 채굴로 유명했던 곳이 있어요. 운산 금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노다지 하잖아요. 그게 이 운산금광에서 나온 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쭉 복습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열강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침탈하고 있었는지를 한 시간을 이제 소모를 해서 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일소조규, 그리고 조미소통상조약, 조청상민술무역 장정, 조일소조규 소개학, 조일통상장정, 간호개혁, 아간파천 뭐 이러면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일본이란다. 열강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제적인 이권을 침탈해 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체제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었다가 갈게요. 다음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바로 이어서 끊었다가 갈게요. 네, 이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뒤에서 보니까 알았는데 이거 역분토 아니고 역둔토예요. 왜 역분토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쨌든 역둔토입니다. 역둔토. 그리고 이제 아간파천 때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뺏기는 부분들을 봤다면 이제 우리가 그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9년에 개혁이 일어나고 있죠. 이 광무개혁이라는 건 왜 99년으로 썼냐면 이 99년이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연도가 99년입니다. 이 99년은 그리고 독립협회가 해산된 그런 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 광무개혁은 99년부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무개혁 때는 상공업진흥을 목표로 경제적인 부분은요, 상공업 진흥을 목표로 개혁을 펼쳐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 광무개혁 이후에 또 한일의정서라는 걸 채택을 하죠. 언제? 04년에 한일의정서를 채택을 합니다. 04년에 한일의정서를 채택을 합니다. 이 한일의정서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 그거 있었죠. 군사적인 그 토지, 군용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를 맺은 이후에요. 한일의정서를 맺은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시설강령인데요. 대한시설강령입니다. 이 대한시설강령 같은 경우는요,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일본인들을 많이 이주시키자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을 많이 이주시키자. 우리가 그 고려시대에 이렇게 배우면서 서경으로 그 북쪽으로 북진정책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3인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일본인들을 많이 이렇게 그 조선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게 뭐냐면요, 이 토지 수탈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유지라든지 아까 얘기한 역둔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수탈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하나를 더 요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다라는 걸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 안타까운 상황에 황무지를 개간해서 쌀 생산량을 늘려주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수탈을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수탈을 위해서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사년 이후에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05년에는 메가타 얘기했죠.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바로 메가타였습니다. 이 메가타에 머마타가 써있네. 메가타인데. 05년에 잠깐만요. 네, 자꾸 전화가 와서 05년에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은요, 어떤 게 핵심이었냐면요, 이 일본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규모화문 이후에 뭐 방문국, 기기창, 그리고 전환국, 그리고 나중에 1년 후에는 우정국 이런 거 세웠잖아요. 근데 이 전환국이 화폐 찍어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무슨 화폐를 찍어내고 있었냐면 백동화라는 화폐를 찍어내고 있었어요. 백동화. 이 백동화를요, 뭐로 바꾸냐면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요, 이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그러니까 민족 자본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민족 자본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왜 민족 자본에 타격을 받았냐면요, 이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꿔줄 때 등가 교환을 안 해줘요. 등가 교환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동화를 한 10만원 가치를 가지고 있다 치면 제1은행권 한 3만원 정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 교환이 안 되니까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 자본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겠죠.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이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에서는 저번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부개혁의 은본위제가 아니라 이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에서는 금본위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금본위제 채택했다라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본위제랑 비교하기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은본위제, 금본위제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요, 이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으로 민족 자본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수탈이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잠식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잠깐만요. 네. 잠식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을 위해서 일본 차관을 또 도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우리한테 돈 좀 빌려가서 이런 사업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차관을 또 도입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계속 잠식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05년 이후에 08년이 되면 그 유명한 동양척식 주식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토지조사 사업이 벌어지고, 그리고 일제에 토지 수탈, 그리고 식민지 작업
작업이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2010년이 가면요, 한일합방 조약 맺을 때가 되면요, 우리나라 땅은 거의 일본인들이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오늘 이번 시간 이렇게 그 열강의 경제적인 수탈 과정을 보았는데요. 뭐 10년에 이제 합방되면서 이제 뭐 회사령 이런 것도 나오는데 회사 세우려면 저기 일본 우리한테 다 허가 받아야 된다 합방 그러면서 그 뭐 회사령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조일수호조교 그러니까 특히 일본을 관점으로 보면요. 이 강화도 조약 때부터 마지막 동양척식 주식회사까지 보면 일본은요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잠식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열강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침탈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문제에서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요 이제 경제적 구국 활동까지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짧게 한 강을 찍더라도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졸려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